부산 기장군의 한 부둣가에서 차량 한 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차에는 40대 남매가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탄 오빠는 목숨을 건졌지만 여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게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 사고를 당한 남매의 아버지도 이미 비슷한 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른바 동백항 차량 추락 사건.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사건 당일 처음엔 추락사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 점점 커지고 과거 일까지 드러나고 그 위에 또 다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무슨 사고로 시작됩니까? 예, 부산 기장군에 있는 동백항 부둣가에 당시에 오후 2시 16분에 경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경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시간 전쯤에 이곳에 도착해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있는데 예. 그렇게 계속 서 있다가 그 차량이 갑자기 스르르 움직이더니 어어.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어.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저걸 딱 목격하고 신고를 했거든요. 예. 차가 바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었는데 그때 조수석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력으로 빠져나와서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저기 나왔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운전자는 끝내 탈출하지 못했는데 당시 차 안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남매의 지간이었는데 사망한 운전자는 바로 여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사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어떤 사실이 드러납니까?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여동생이 시한부 환자였기 때문인데요. 여동생은 뇌종양 말기 환자 상태로 기대 수명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여동생이 이번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쯤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었는데 2달 전에 이게 재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어도 3개월 정도다 이런 사실상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동생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경찰은 오빠가 여동생의 사망을 방조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수사를 하다 보니 점점 석연치 않은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석연치 않은 상황,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요? 네, 시한부 여동생이 이처럼 차를 타고 물에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는 다른 곳에서 또 이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에는 다행히 수심이 얕아서 사망으로 이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빠가 같이 차량을 타고 추락 사고가 난 건데요. 어허. 당시에는 이 오빠가 말하기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도 숨지지 않고 그냥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어지는 우연이었다면 그 후로는 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은 사고가 보름 뒤에 또 발생. 그러자 경찰이 CCTV를 봅니다. 여기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동백항 CCTV를 확인을 하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고 전날 오빠가 혼자 차량을 몰고 동백항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고 전날 CCTV 영상을 보시면 오빠가 같은 곳에 정차를 한 뒤에 멈칫 앞으로 차를 움직여보기도 했고요. 마치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가 범행 전 열흘에 걸쳐서 바닷가와 낙동강 등에서도 이제 장소를 물색을 했다라는 사실도 이제 드러났는데 그리고 CCTV 영상 사건 당일날 그때는 이제 동백항에 도착을 해서 운전석에서 내렸던 것이 바로 오빠였습니다. 어허. 예, 아까는 제가 이제 조수석에서 내렸을 때 그때 이제 오빠가 그때 조수석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예. 근데 미리 조수석에 있는 그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이제 옮겨 놓은 그런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요. 그 상태에서 또 휴대폰이 든 가방을 미리 차량 밖에 내려놓고 또 스트레칭도 저렇게 하면서 몸을 푸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야, 범행 저지르기 전에 저렇게 막 몸까지 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사고가 날 걸 미리 알고 이제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으로 탑승을 하고 지금처럼 차량이 움직여서 이렇게 추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탈출을 해서 나온 뒤에는 소방대원에게 휴대폰이 들어있는 짐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있었는데 차가 어떻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당시에 경찰은 저 오빠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조수석에 탄 뒤에 그 자리에서 차량 페달을 조작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여동생 지인들에 따르면 당시에 여동생은 뇌종양이 악화가 돼서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거의 해요?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은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당시 사건 그 전날에 CCTV 캡처 화면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그 사건 전날에 오빠가 축 늘어진 여동생을 뒤에서 껴안고 거의 끌다시피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도 저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저 순간에, 사고 순간에 여동생은 설마 오빠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살해하리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아마 오히려 고마워했을지도 모르죠. 아픈 자신을 이렇게 바람에다 쏘여주고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는 데서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었겠죠. 이미 한 번 실패를 했고 또 예행 연습까지 하고 자신은 살아나려고 스트레칭까지 해가면서 준비했던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조사해 봤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매의 아버지가 숨졌는데 이 남매의 아버지마저 비슷한 사망 원인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부터 1여년 전에 남매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 원인도 똑같이 차량 추락이었던 겁니다. 당시 오빠가 119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아버지와 같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차량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신고한 그 실종 신고 기록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낚시터 인근 강바닥에 가라앉은 아버지의 차량을 발견을 했는데 아버지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마약류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아들이 이 수면제를 구매했다는 증거를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구매 내역에 이 수면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사망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운전 미숙에 의한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은 남매 등 자녀들에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자, 아버지고 여동생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집니다. 일단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네, 바로 보험금 때문입니다. 이 동백항 차량 사고가 발생하기 5개월 전에 보험금을 이제 탈 수 있는 보험금을 올린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무려 10배나 이제 보험금을 올리는 쪽으로 갱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고 3개월 전에는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들면서 그래서 수익을 할 수 있는 총 보험금이 6억 9천만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험 수익자를 남편과 자녀에서 오빠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남편이나 자녀가 보험금을 이게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수익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오빠? 그 수익자를 오빠로 돌린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보험금을 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 오빠라는 사람 자신의 죄의식을 덜기 위해서 이런 말을 반복했을 거라고 합니다. 어차피. 들어보시죠. 죄의식을 좀 적게 갖게 하겠죠. 어차피 뭐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3개월 뭐 일찍 사망한다고 크게 죄의식 갖지 않고도 수억 원의 보험금 타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젊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아서 결심하기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실행하기도 훨씬 더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오빠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 오빠가
잠적을 했다고요? 네,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살인 및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이 오빠가 잠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라고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찰나 한 달 뒤에요. 어느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이 오빠라는 인물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뻔했는데요. 바로 그때 검찰은 다시 다른 인물을 한 명 소환하게 됩니다.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인물 누구였습니까?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또 다른 인물은 사고 며칠 전까지 사고 차량 소유주였던 4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의 정체가 바로 오빠의 동거녀였다는 겁니다. 오빠와 동거녀는 이혼 남녀가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됐는데 동거녀는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씀씀이가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도박 빚까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 사망 보험금 중 1,500만 원이 동거녀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발견이 됐는데요. 피해자의 오빠가 여보 차에 동생 보험 이관했어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동거녀가 차 명의 바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이미 진행했고 여보 보험을 취소하면 돼 라고 하니까 동거녀가 에휴 차 바꾸고 하지 굳이 보험을 뭐하러 지금 꼬이면 어쩌려고 급히하려다 저번처럼 일하면서 이번 범행뿐 아니라 보름 전에 실패한 사고까지 언급하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동거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동거녀는 타지에 사는 딸이 놀러 온다고 해서 이제 장소를 몰색한 것뿐이지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살인죄 공범이라고 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고요.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면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서 징역 8년을 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